앞서까지 그 뭐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뭐 수리적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레디얼 파트가 있고 앵귤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아주 그냥 그 세부적인 그 수리적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 해볼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오비탈로 설명하는 어떤 입자인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자가 뭐를 가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물리적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물리적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어떤 오비탈로 설명되는 전자의 물리적 정보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바로 저 모든 물리적 정보는 슈레딩거 방정식 요거를 풀어서 얻는 겁니다. 파동 방정식을 풀어 얻는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연산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파동함수 오비탈을 걸어주면 그때 어떤 수치가 나오고 다시 그 오비탈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를 걸면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평균 거리 연산자를 걸면 평균 거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운동량 연산자를 걸면 운동량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뭐 요 계산 방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요거를 조금 이제 변형시킨 계산 방식도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겐 펑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이것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변형된 계산식이 있기도 해요. 근데 뭐 어쨌건 원칙 기본적으로는 이거지. 그래서 원하는 연산자를 걸면 원하는 물리량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오비탈에 속한 그 전자의 그 에너지 준위를 그 녀석의 물리적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막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 결과만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물리량, 역학적 에너지. 자,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요 꼴에서 뭐 어쨌거나 HC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상수 묶음들이고요. 그 다음 시후? Z가 뭐죠? 원자 번호, 알겠죠? 그래. 그래서 원자 번호 있고 n이 뭐예요? n이 뭐예요? n은 그 유명한 즈 양자수. 그래서 어떤 오비탈에 속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산 결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살짝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이 계산 결과는 상당히 눈에 익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보호 모델에서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제 수업에서도 보호 모델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역학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자역학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양자역학이 아닌 보호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는 양자역학적 계산 결과하고 사실 같아지는 아주 묘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표현이 뭐 우연이건 아니건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오비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양자수가 n도 있고 l도 있고 그리고 ml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개의 양자수로 저 오비탈의 그 수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묘하게도 에너지 준위에는 누가 주양자수만 관여를 하고 누구하고 누구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누구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L이나 ML은 나타나지가 않죠. 이것도 꼭 인식을 해두고요. 이런 사실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때 모든 원자 오비탈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좀 많다고 치자. 그걸 이제 나중에 1챕터가 아닌 2챕터에서 다루게 될 건데 2챕터에서 다루는 전자가 여러 개인 원자에서는 사실 요 에너지 준위에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각운동량 양자수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나중에 2챕터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하이드로제닉 하잖아요. 자, 하이드로제닉은 전자가 몇 개인 거예요? 전자가 한 개인 상황을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에너지 준위가 이런 꼴로 표현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시험에서 종종 묻는 게 바로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요거. 자, 이게 뭐냐? 우선은 주양자수가 역학적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 요걸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이 주양자수가 어쨌거나 커지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건 명확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동영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주양자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 위쪽으로 더 고에너지 상태로 그려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그 주양자수가 뭐가 될 때까지 무한정 커질 때까지 대강 표현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 무한정 커지면 사실은 그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전자는 자유전자다. 그걸 표현할 때 주양자수가 무한정 커져서 에너지 상태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말고 이제 보통의 주양자수에서 에너지 준위를 표현하였는데 이때 각운동량 양자수 같은 것들이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2주기에 ES2P 오비탈 어떻다? 에너지 준위가 같다. 3주기에 그러니까 주양자수 3일 때 3P 3S 3P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에서 전자가 하나일 때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좀 묘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degenerated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축퇴. 축퇴의 뜻은 그렇죠. 몇 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오비탈들인데도 에너지가 같은 상황을 축퇴라고 한다고 했었죠. 축퇴. 그 말은 자, ES, EP 오비탈 같은 오비탈이에요, 다른 오비탈이에요? 당연히 다릅니다. 수식도 완전 다르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 뭐 형태도 다르고 하지만 에너지가 어떻죠? 같다. 3S, 3P, 3D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축퇴라고 한 건데 묘하게도 주양자수가 이럴 때는 몇 개의 오비탈이 축퇴가 돼 있죠? 축퇴라고 보다 한테 주양자수 일 때는 하나의 오비탈만 있죠. 근데 주양자수 2일 때는 몇 개의 오비탈이 에너지가 같아요? 4개. 3일 때는 9개. 그러면 여기다가 주양자수의 제곱을 하면 바로 축퇴된 오비탈들의 개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개, 4개, 3개니까 1제곱, 2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오비탈 개수의 만큼이 축퇴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관습적으로 n제곱 degenerate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는 되게 유명한 현상, 저 디제너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알아볼 그 전자의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평균거리입니다. 무슨 거리요? 평균거리. 바로 핵에서 해당 오비탈 전자까지의 평균거리인데, 자, 보시다시피 어떤 수식이 있죠? 요 수식이 있죠? 자, 요 수식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수식에서 나와 있는 여러 성격들, 알겠죠? 여러 성격들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우선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그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뭐 할 때? 주양자 수가 커질 때. 맞나요? 오이 오이 오이. 알겠죠? 자, 당연히 이 n이 커질수록 이 요소는 사라져 버리고 얘만 커지니까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진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성격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커져요. 언제? 각운동량 양자수가 작아질 때. 자, 이 표현 아시겠어요? 자, 이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여기 각운동량 양자수가 여기 있죠. 얘가 만약에 작아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되려 커질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자, 원자 핵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짜잔, 1s 오비탈까지 평균 거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걸 R 원빵 바라고 표현해 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며요. 그럼 이 평균 거리가 만약에 2s 오비탈, 3s 오비탈이 된다면 당연히 핵에서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뭐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주양자 수가 2가 되면 2s뿐 아니라 2p 오비탈이 있다는 얘기죠. 3p, 3d 오비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까지의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2p 오비탈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3p 오비탈, 여기가 3d 오비탈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핵에서 멀어지는 건 맞는데 같은 주양자 수에서는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이 핵에 더 가깝습니다. s 오비탈보다 p나 d가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핵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알려주는 수식입니다. 됐죠? 됐죠? 저기 누가 죄송 알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하시고 좋아. 고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준위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다다. 그래서 이거 준다. 지우면 이 시우 뭐 줄임말이? 디스트리뷰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그렇지. 요거 그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그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주양자수 3이라고 해보자. 왜 그래요? 왜 들이받고 그래요? 아, 진짜로요? 갑자기 재성이가 가만히 있다가 에이! 막 이랬어, 재성이가. 진짜. 재성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 재성이 평소에 과격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여기 써야 돼요?
그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감기는 걸리시죠? 응? 감기는 걸리시죠? 반팔 입고 계시죠? 지금 괜찮아요. 그래. 죄송해요. 여기 잠깐만 둘게요. 아니, 의자에 둘게요. 고마워. 옆반 거기에 뒀는데 옆반 강의실에 또 사람들이 찼어. 자, 그래서 주양자수 3일 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리 R에 대해서 y축이 예를 들어서 3L에 대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래 수식이 R제곱 3L의 R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에다가 제곱해서 거리 제곱해서 그리는 거. 알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나타나느냐를 사실 아까 그려봤죠. 그래서 아까 그 해봤던 게 여러분 저번 기출문제였는데 그 기출문제에 요거 그리라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다고. 결론적으로 뭐 앵귤러 파트, 레디얼 파트 주고 수수께끼처럼 찾으라고 한 후에 찾은 다음에 그래서 한꺼번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려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때 그린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때는 내가 언급 안 했던 내용인데 이걸 조심해서 그려야 된다고. 자, 뭐냐? 요겁니다. 첫 번째, 요게 3s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계산까지 하라고 했었는데 요 위치가 무슨 위치죠? 이 위치가 무슨 위치죠? 이게 뭐였죠? 레디얼 노드였죠. 그 레디얼 노드 값이 뭐였었냐면 이때 값이 대략 1.9 그 다음에 요때 값이 대략 근사적으로 7.1 정도였다고요. 이것도 막 계산해라 그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머지 상수들을 곱해주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곱해지느냐? 보호반지름. 보호반지름이 딱 곱해졌다고 치면 그게 그냥 거리 변수가 되는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3s 오비탈에서 레디얼 노드 위치가 이렇게 됐었다는 거 외우는 건 아니고 수식이 주어지면 계산하면 그만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때 3s 말고 3p도 있었죠. 3p는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3p가 아마 요랬을 거야. 이렇게 파랗게 그려지는 게 3p.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요것 또한 뭐야? 이것 또한 뭐야? 이게 뭐였어? 이게 뭐야? 바로 3p 오비탈의 레디얼 노드지? 3p 오비탈의 레디얼 노드. 얘도 막 계산했었다고. 그 계산한 값이 얼마였다? 6이었었나? 6 맞아요? 6이었던 것 같은데? 봐봐. 6이었던 것 같아. 6 맞아. 6. 요 값이 이제 6 곱하기 보호 반지름. 요거였다고. 그래서 3s 오비탈의 두 번째 앵귤러 노드보다 조금 가깝게, 알겠죠? 핵에 조금 더 가깝게, 뭐냐면 앵귤러 노드, 레디얼 노드를 구하라는 문제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 3d가 요렇게 표현이 됐었던 거지. 뭔가 알겠죠? 근데 이때 얘를 그릴 때 이 앵귤러 노드도 앵귤러 노드지만 하나 더 조심해서 그려야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난데없는 좀 애매한 요 위치.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평균거리입니다. 평균거리. 여기서 계산한 평균거리 있죠? 이 평균거리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도시를 하면 대략 요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요. 알겠죠? 극대점 아니고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대략 여기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s 오비탈의 평균거리와
3p 오비탈의 평균 거리와 3d 오비탈의 평균 거리 중 핵에서 더 가까운 건 누구라고 했어요? 3s보다 3d 쪽으로 갈수록 핵에 더 가까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봉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3s보다는 3p, 3p보다는 3d가 조금 더 핵에 가깝게 봉우리가 그려져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거 그 틀리게 그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그리냐면 뭐 어차피 뭐 3p나 3d면 오히려 핵에서 더 먼 거 아니야? 그래서 3d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평균 거리를 감안을 해서 3s보다는 3p가, 3p보다는 3d가 조금 더 가깝게 이 주요한 봉우리들이 조금 더 가깝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앵귤러 노드도 그런데 요 봉우리 위치도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물리량이 요거다. 됐죠? 저기 쓰고 있어요? 다 썼죠. 자, 됐죠? 그 다음 몇 준다? 쉬어야 지워 되겠어요?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 다음 세 번째 짜잔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물리적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앵귤러 모멘텀 우리말 번역 앵귤러 모멘텀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각 모멘트 관성 모멘트요? 각 운동량이요. 각 운동량. 운동량을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 관성 모멘트 할 때 모멘트는 모멘트 운동량은 모멘텀 알겠죠? 하여튼 그래. 무슨 모멘텀까지는 번역이 되는데 모멘트는 번역이 안 되지. 좀 그렇죠. 하여튼. 자, 각운동량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맞습니까? 저기 동영아 각운동량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나요? 그렇지. 자, 뭘 해볼 거냐? 1. 자, 뭐냐면 전자가 핵 주변을 원운동 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각 운동량이잖아요. 고전역학적으로는. 정연아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핵 주변을 원운동 한다고 했으니까 핵을 그려야 되겠지. 그리자 핵.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원주 궤도를 여기다 그렸어요. 여기에 어딘가에 짜잔 전자. 자, 그리고 나면 핵에서부터 전자까지 이압 짜잔 이런 식의 상황을 물리학에서 방향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고전 물리학 배우면 뭐 저 각운동량 얘기할 때 항상 표현하는 그 방향 벡터. 그래서 핵을 원점으로 두고 원점으로부터 관심 있는 입자까지 그냥 직선으로 그려놓은 벡터 알겠죠? 요게 시점, 요게 종점. 그걸 이제 방향 벡터로 정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거 이제 등속 원운동을 뭐 하게 된다면 이때 이 전자에 뭐도 나타날 것이냐? 바로 A 짜잔 이 녀석의 속도 벡터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속도 벡터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뭐 조금 더 자세히는 접선 속도.
그럼 아시다시피 그 접선 속도 방향은 얘가 원운동이라면 짜잔 휴직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 저 전자의 가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 핵에서 위쪽으로 Z축 방향으로 요렇게 요게 바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가운동량 되겠다 이런 말이지. 고전역학적으로는 가운동량을 저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경우는 또 이 방향 벡터하고 또 예쁘게 짜잔 수직 배운 적 있죠? 저런 표현. 그래서 이것을 정의대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하면 여기 준다잉 해줄게요. 해줄게요. 지우자 수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1 바로 그 가운동량의 정의가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R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향 벡터라고 했고요. P 이건 뭐였어요? P 요거는 접선 속도로 나타내는 이제 선 운동량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외적으로 표현을 한 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방향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그 뭐냐면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오른손 법칙으로 외적으로 해서 방향을 찾으면 이 경우 위로 이렇게 다 올라서게 될 거라고. 근데 뭐 어차피 화학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방향 찾고 뭐 그런 거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냥 정의가 나온 김에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그 크기만 표현하면 바로 그 유명한 MVR 이렇게 되는 거지. 크기만 표현하면. 그래서 R이 뭐겠어? R이 바로 여기에 있는 방향 벡터의 그 크기. 방향 벡터의 크기니까 그냥 뭐겠습니까?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표현 사실은 보호 모델에서는 또 뭐로 연결되죠? 이 표현 보호 모델에서는 또 뭐로 연결되죠? 그렇지. 바로 이제 참고로 얘가 짜잔 이렇게 보호 모델에서는 각 운동량 양자와 조건으로 연결되기도 하지. 그래서 뭐 그 이쪽 초반에 배우면 요건 꼭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주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하죠. 그래서 이게 고전역학적으로서 전자에 대한 각운동량 표현인데 이대 묘하게도 이 녀석의 양자역학적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양자역학적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전자의 각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핵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각운동량은 그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자, 이런 식의 고전역학적인 상황에서는 각운동량의 방향을 외적으로 정해서 이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양자역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저 전자의 각운동량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크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크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L이라고 쓰고 L 플러스 1 루트 H 바 이렇게 그 크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를 알려면 파동 방정식을 생으로 풀어야 되니까
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봐둡시다. 알겠죠? 예. 여러분 학교인생 교재에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언급을 한 건데 어차피 나나 학교인생이나 이거 증명 못해요. 알겠죠? 이거 계산 못해요. 나도 20년 전에 해보고 두 번 다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어. 여하튼. 오! 그러면 여기서 L이 뭐야? L이 뭐죠? L이 뭐죠? 그 유명한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그러니까 왜 이 L을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L을 왜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부르냐면 이 L 값으로부터 그 각운동량의 크기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전자의 각운동량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표현으로부터 첫 번째 그 각운동량의 크기는 알 수 있다. 하지만 뭐는 모른다? 방향은 모른다. 방향은 모른다. 그리고 그 크기는 이렇게 나타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H바는 뭐예요? H바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요거. 이건 뭐예요, 이거? 바로 여기는 이거.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그 상수죠. 그 상수고요. 그리고 여기 줄게요. 지금 나. 두 번째, 이 기가 막히게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각운동량의 지축 성분만 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확한 방향을 알려면 어떤 성분을 다 알아야 돼요. 정확한 방향을 알려면, 벡터의 정확한 방향을 알려면 X성분, Y성분, Z성분을 다 알아야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어디와 어디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X하고 Y의 성분은 모르고 Z축 한쪽의 성분만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정보를 알아내거나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그 정보를 알아내는 그 결과가 굉장히 완전해요. 그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이 굉장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이런 원리를?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어떤 물리량을 알아낼 때 전체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부분 정보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Z축 성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때 표기할 때 LZ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각운동량을 보통 L이라고 쓰잖아요. L이라고 쓰는데 그 L의 크기는 요건데 그 L의 Z축 성분 무슨 말 보통 이게 좀 쓸 때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벡터의 크기니까는 뭐 크기겠지. 쓰는데 그 녀석의 Z축 성분만 알아낼 수 있어. 그게 요거예요. 알겠죠? 오! ML이 뭐죠? ML이 뭐죠? 바로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게 결국 뭘 알려주는 거다? 전자의 각운동량 성분 중 지축 성분을 알려주는 요소인 거예요. 뭐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기양자수가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L하고 ML은 서로 독립적인가요? 서로 종속적인가요? 종속적이죠. L이 정해지면 ML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예들에 대해서 이 녀석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에 L이 1이다. L이 1이다. 라고 하면 이때 ML은 울매? L이 1이다. 라고 하면 ML이 울매? 얼마예요?
마이너스 1, 0, 1이잖아요. 그럼 이것의 의미를 가군동량 관점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쨌거나 L이 1이면 그 가군동량의 크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2 H 바. 됐죠? 됐죠? 자, 이때 여기를 이제 편의상 Z축이라고 후자. Z축이라고 후자. 알겠죠? 이럴 때 이 가군동량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 가군동량이 향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방향이라고 하자. 요게 가군동량 벡터의 온전한 표현이라고 하자.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요 녀석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크기가 루트 2. 알겠죠? 요 플랑크상수 띄고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 녀석의 엄밀한 방향을 알아요, 몰라요? 이 녀석의 엄밀한 방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모르는데 누구만 알 수 있다고. 누구만. 그 녀석의 Z축 성분만 알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의 Z축 성분이 ml이 1이다 라고 하면 이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몇 도 각도? 45도 각도로 크기가 1인 벡터가 하나 만들어질 건데 이 벡터가 뭐를 얘기한다? 요 녀석의 Z축 성분 플러스 1 H 바가 될 거라 이런 말이지. 뭔가 양장? 양장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가군동량의 온전한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방향이 꼭 여기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시우가 싫어하는 콘 표현을 해요. 콘. 시우는 꽃가를 싫어해. 이렇게 표현해서 이때 이 가군동량이 여기를 향하고 있는지 여기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의 가군동량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의 고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고깔. 그러니까 전자의 가군동량은 뭐는 알려져 있어. 뭐는 알려져 있어. 크기는 알려져 있다고. 크기가 알려져 있고 만약에 가군동량이 1이면 루트 2라는 크기는 알려져 있는데 얘가 여긴지 이건 모른다고. 그런데 여기에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 Z축 성분만 결정되어 있는 거야. Z축 성분의 크기는 1. 예를 들어서 그러면 루트 2 크기인데 1이 Z축 성분이 있고 여기서 얘가 가군동량 방향이 여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 고깔을 그려놓고 가군동량의 방향이 이 고깔 위 어디를 향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있겠느냐? 요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짜잔. 자, 어쨌거나 뭐는 있고요. 크기는 있고요. 근데 루트 2라는 크기가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냐면 요렇게 보시다시피 위도가 수직이 되도록 방향을 향하면서 이 어떤 이 원주 위를 향하고 있는 어떤 성분으로 가군동량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Z축 성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
L이 1일 때 자기 양자수가 0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 바로 요 방향을 향할 수 있고 역시나 크기가 루트 2 요렇게 가군동량이 방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 경우는 요 곡갈 위 어딘가를 향하는 가군동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는 Z축 성분이 어디겠어요? Z축 성분이 여기까지일 텐데 이 Z축 성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얘는 LZ가 마이너스 1 곱하기 Hbar. 알겠죠?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요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1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량 중 하나인 가군동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물리량들이 오비탈로부터 그 뭐냐면은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요 내용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필기 완성하세요.